안녕들 하십니까. 예, 오늘 이 시간은 135페이지. 이맘때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아니, 뭐 한 권은 없는데 페이지는 벌써 100페이지가 훌쩍 지나간 거예요. 예. 그 중간중간에 앞에 거를 들여다보면은 뭐 하긴 한 것 같은데 남는 거는 없고, 예, 시간은 또 훌쩍 지나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본인만 드시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예. 왜냐하면 한 번씩 들으면서 정리가 되면은 이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예. 들은 거를 다시 반복을 할 때 그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 과정을 한 번은 이수를 하셔야, 예, 그 다음에 이거보다 범위가 좁혀지는, 예,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거를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거를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압축된 거를 듣게 되면은 연결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압축된 것만 갖고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길게 하실 필요가 없이. 그러나 압축된 내용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전에 약간 길게 된 내용도 기본적으로 접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여파가 오히려 압축된 거에서 얻을 수도 있고, 압축된 거를 갖다가 우리가 길게 해서 들었던 내용에서 풀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예, 기운들 내셔가지고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예, 앉으신 자리에서 힘드시면은, 예, 이게 팔도 좀 이렇게 움직여 보고 고개도 이렇게 적게 보고, 예, 이런 것도 뭐 필요한 경우죠. 예, 그래서 집중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전통적인 지대론이라고 그래서요, 예, 뭐를 하셨냐면은 리카도의 무슨 지대? 예, 차액지대. 그죠? 자, 지대 발생 원인 기억하시나요? 비옥도, 희소성, 수학 체감의 법칙. 한계제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그 다음에 튀넨의 무슨 지대? 예, 위치지대. 여기는 위치에 따라, 예, 수송비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면 지대가 예를 들어서 낮아질 것이고,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면 지대가 비싸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이거는 토지의 소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독점적인 그 권리가 그 토지를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위치가 좋든 안 좋든 비옥도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무조건 지대는 성립한다. 그래서 한계지에서도 지대는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액, 위치, 절대, 예, 요 세 가지의 단어를 매개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적 지대론이라고 있어요. 자, 현대적 지대론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예요.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는요, 튀넨의 이 고립국 이론, 예,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등장한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의에 보시면 나와 있죠. 예.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운송비는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한다고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제 튀넨의 위치지대를 얘기했을 때요, 고립국이라는 거를 가정한다고 그랬죠. 예. 근데 그 고립국 안에서는 모든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다. 즉 생산성은 똑같다라고 우리가 가정한 거고요. 수송비는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증가한다는 가정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입찰지대라는 건요, 운송비의 절약분이 지대이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가까운 입지일수록 많은 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지대라는 거는 일종의 초과이윤이다. 그죠? 생산비를 충당하고 남는 초과이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입찰지대라는 건요, 그 밑에 입찰지대 곡선이 있는데, 다리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 여기 있을 때 그 입찰지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도심이에요. 거리고, 예, 그리고 이게 지대다. 자, 도심에 위치한 토지는요, 비옥도가 좋아요. 접근성이 좋아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죠? 예, 여기에서는 많은 이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든 토지에 만약에 생산비는 동일하다고 그럴 때 가급적이면 같은 생산성이다 그러면은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차지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요 토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이걸 기대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입증이요. 입증이요가 일종의 초과이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현재 여기에 토지 사용료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우리가 수년가라고 얘기하는데요. 투자론에서도 배우실 거예요. 요 수년가라는 게 일반적으로 얘가 0보다 크면 이 초과이윤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A라는 업종은 이 토지를 사용해서 700만 원에, 예, B라는 토지는 500만 원에, C라는 토지는 300만 원에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그러면 각각 이 토지를 1,000만 원의 지대를 주고도 이렇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으면 서로 이 토지를 차지해서 경쟁이 펼쳐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경쟁 과정에서 이 토지의 지대가 1,700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세 개 업종 중에서 누가 이 토지를 차지하냐면 A가 차지하겠죠. A는 1,000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700만 원의 초과이윤을 얻고 있었으니까 700을 더 주더라도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토지는 700까지는 줄 수가 없죠. 700까지 지불하면 정상 이윤조차도 못 얻으니까. 그래서 이 토지는 1,700을 지불할 수 있는 A가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경쟁에 의해 가지고 두 번째 토지는 1,500에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B가 이 토지를 차지하겠죠. 여기는 A가. 그렇죠? 예, 그럼 B는 500까지는 추가로 주더라도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여기는 우리가 C가 차지하겠죠. 1,300으로 결정이 되면. 그러면 각 지점의 토지를 경매에 붙였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토지를 차지하겠죠. 그때 각 지점의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있죠.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연결한 선을 우리가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입찰지대라는 거는 각 지점의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고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각 지점의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자 또는 최대 지불 용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번역을 그렇게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뒤에 가게 되면요. 예, 그 그림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136페이지 상단 그림이 이제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나중에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거까지는 뭐 참고하셔도 될 거고요. 그래서 입찰지대의 성격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거,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37페이지를 가시게 되면요. 예, 그 다음에 알프레드 마샬의 준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은 여기까지 오지선다로 등장해요. 전통적 지대론이 세 가지가 있고요. 4개, 5개. 그러니까 오지선다가 구성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나저나 화면에 제가 계속 보이면은 그것도 집중력이 떨어지나요? 예. 가끔 이게 살짝 벗어나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이 강의 하시다가 이게 들으시다가 깜빡하면은 갑자기 화면상에서 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왜냐하면 빈 게 있으면 빈 거 찾아가면 되는데 여기 뭐가 적혀 있으면 어디 있을까라고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예. 그냥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이러면은 집중력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새벽까지도 막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분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화면이 그냥 싹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마샬의 준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알프레드 마샬은요, 이 지대라는 개념을 순수지대하고요, 준지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지대라는 건요, 자연물인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지대 개념을 순수지대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될 때는요, 순수지대를 자연의 은혜로운 선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익이다,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준지대는요,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진 생산물에 의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을 준지대다. 그러면 준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뒤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지대라는 명칭을 붙여줬다는 얘기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단기하고 장기가 있을 때
자, 토지와 건물에 따른 수요가 증가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토지는 단기 생산이 안 돼요. 그죠? 예, 건물도 단기는 생산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자연물인 토지나 인간이 생산한 건물이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발생하는 이윤이 그게 일종의 자연물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그래서 준지대라고 명명한 거예요. 근데 왜 준이라는 명칭이 들어갔냐면 수요 증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토지는 역시 공급을 늘릴 수가 없지만 건물은 공급을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윤이 장기적으로 가면은 그게 소멸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지대라는 명칭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준지대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기에만 성립하지 장기에는 소멸돼서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교재상에서 보시면요. 지문 4번에 나와 있죠.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단기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며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소멸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지대의 성격을 구별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요. 파레토의 경제지대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실전에서는 자주 활용이 된 건 아닌데요. 자, 우리가 이 생산자의 총수입 있죠? 총수입은 전용 수입하고 경제지대의 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의 전용 수입은요. 생산자가 생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비용, 즉 생산의 기회비용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생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수입이다라고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경제지대라는 건요. 일종의 초과이윤의 성격으로 얘는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공제하고 남는 게 그게 경제지대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이제 구급 공무원이 있고요. 만약에 이 변호사가 있었을 때, 그렇죠? 자, 한때 이제 그 언론에도 잠깐 소개가 됐었는데요. 우리나라 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요. 사법연수원 출신의 현직 변호사가 구급공무원 시험을 응시했다 그래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변호사라는 분이 여기에 응시했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의 구급공무원의 연봉이 한 3천만 원 수준이라 가정하자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 양반이 만약에 연봉이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서 3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이 공무원 시험은 응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사회적인 인식으로 보면은 이 양반이 이제 조금 더 이 사회적인 지위관계가 좀 높게 보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여기에 응시했다는 얘기는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해서는 연간 소득이 3천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간 3천의 수익이 주어지기만 하면 그냥 이 직종을 계속 유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용도로 계속 사용에 의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수입이 전용 수입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수입. 자, 그런데 대형 로펌에 가게 되면요. 연봉이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반 변호사에 비해서 또 많은 연봉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고 뭐 스카우트 돼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사법연수원 성적이 막 수석이나 이 정도 돼야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 사람이 1억의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 1억의 연봉에서 자, 여기 있는 최소한 받아야 될 수입 3천을 제외하면은 이 사람들이 얻게 되는 초과이윤이 한 7천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초과이윤의 성격은 그 공급이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더 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균형 가격이고 균형 거래량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까지에 대한 요건이 생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수입, 전용 수입이에요. 근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경제지대.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시장 가격이 1,000원이라고 가정할 때요. 내가 이걸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800원만 받아도 되는데 시장 가격이 1,000원에서 결정이 되면 요 면적만큼 이윤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생산자 잉여. 그거를 다른 말로 경제지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면적이 생산자의 총 수입이죠. 그러니까 생산자의 총 수입은 경제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경제지대의 크기는요. 공급이 어쩔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요렇게 급하게 가게 되면요, 전체 수입에서 경제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전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공급이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이 경제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초과 이윤만 가져갈 수 있죠. 혼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 성격. 그래서 경제지대는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생산 요소의 공급이 일반적일 때 전체 수입은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이 탄력성 크기에 따라 배분이 되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뒷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상단에 그래프가 등장돼 있죠.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게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가 같이 표시된 거고요. 가운데 그림이 수직선이라는 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예, 그럴 때는 공급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럴 때는 경제지대 하나만 성립하더라.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요 과정은 자,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는 것도요, 제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생산 요소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와 노동과 자본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토지하고 예, 자본에 대한 예,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체성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생산은 토지와 자본의 두 가지 요소만 투입해서 생산을 하는데 토지를 투입해서 생산하든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도심이고요. 예, 이게 이제 거리고요. 여기 도심이고요. 여기를 우리가 예, 자본이라고 이렇게 놓고요. 여기 횡축을 토지로 이렇게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할 때는 토지와 자본의 두 가지 요소만 결합해서 생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토지와 자본을 결합을 할 때 이런 결합 비율이 나타나죠. 자본이 10이고 토지가 2예요. 그러면 토지의 사용량이 적고 자본의 투입 비율이 크다는 얘기는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토지 대신에 자본을 더 많이 우리가 집어넣어서 생산했다. 즉 건물이 고층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요, 반대로 자본에 대한 이 투입보다는 토지 사용량이 커지죠. 이렇게. 왜냐하면 외곽은 토지 가격이 싸니까. 그렇죠? 이때 자본과 토지와 자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 있죠. 이거 우리가 이제 등량곡선이라고 그럴 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A라는 점에서 얻는 효용이나 B라는 점에서 얻는 효용의 크기가 동일해요. 그러면 우리가 도심과 같이 토지 가격이 비싼 곳은 자본을 더 많이 활용하고 외곽에서는 오히려 토지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게 나름대로의 최이호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은 대부분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들이 입지하더라. 그게 여러분들이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에 보면은 예, 지문 3번에 색깔을 달리해서 들어가 있죠. 예, 그 내용이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용어가 나오면요, 그거 반대로 주면 틀리는 거예요.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적은 산업들이 입지한다.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139페이지에 가면요, 도시토지의 지가 이론이라고 있는데 여기 그 2번에 나와 있는 허드의 지가 이론에 대한 거는요, 지가는 결국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위치할 때 한번 이제 정리해 드린 거고요. 여러분 시험 사이에서 인용이 된 거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라고 있는데 간략하게 보시면요, 마찰 비용이라는 거는 교통비하고 지대를 포함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죠. 자, 여기가 도심이고요. 예, 이게 거리고, 예, 이게 이제 지대라고 그럴 때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요, 우리가 뭐가 싸지냐면 지대가 싸지죠. 근데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요, 뭐는 증가하게 되냐면 교통비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럴 때 요 지대하고 교통비를 합한 것 있죠. 예, 예, 이거를 우리가 마찰비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도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안으로 이렇게. 예,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게 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예, 상대적으로 이 교통비가
적어지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지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질 것이고, 외곽으로 나가면은 상대적으로 지대는 낮아지는 대신에 교통비는 증가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그만큼 마찰병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찰병은 그만큼 공간을 이동할 때 마찰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대신에 뭐는 비싸진다. 지대는 비싸진다. 예,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마찰병이란 여기서 교통비를 제외한 지대만 얘기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지대하고 교통비를 합한 것을 우리가 마찰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노스의 이 토페카 연구라는 건요. 미국의 소도시 토페카시를 기준으로 연구한 지가 구조의 변화를 연구한 거예요. 소도시는 도시의 중심이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가가 급격히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이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하나의 원추형 모델이 나오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지가의 기울기가 이렇게 굽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가 구배라고 그래요. 소도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니까 참고하셔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40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자,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또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고도 여러분 시험에서는 인용이 되죠. 자, 여기를 이제 조금 알아보시는 거죠. 여기도 시험상에서는 꾸준히 언급이 되는데요. 근래는 뭐 지대론이나 입지론이나 같이 묶어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도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하게 돼 있어요. 도시의 공간 구조가 변화된다는 얘기죠. 예, 그럴 때 이게 어떤 형태를 띠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변화가 되느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보시게 되면 동심원 이론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동심원 형태를 띠면서 도시가 팽창한다는 얘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셔서 142페이지를 가시면은 선형 이론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채꼴 모양을 띠면서 도시가 팽창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43페이지에 가시면 다핵심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또 학자 이름이 등장하죠. 예,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게 학자들까지도 포함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것도요. 이것도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 있죠. 예, 이거를 도시 성장 구조 이론에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 튀넨의 입지론이 있죠. 예, 입지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입지론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농업 입지론이에요. 그 농업 입지론을 대표하는 게 이제 그게 고립국 이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보시면 농업 입지론이고요. 예, 농업 입지론이 고립국 이론. 예,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위치지대라는 개념이 등장했고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게 동심원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시가 팽창을 할 때 동심원 이론에 관한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지대별 특징이 이렇게 나오죠. 이 고립국 동심원상에서 이론상에서는요. 도시의 중심이라고 그래 갖고요. 중심 업무 지역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CBD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점이지대, 천이지대는요. 내측하고 외측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예. 그래서 내측은 공장이 들어서 있고요. 외측은 이게 이제 불량 주거지구, 폐화 주거지구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공장 지역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왜 안산이나 뭐 구로공단 인근에 가면 벌집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방 하나에 뭐 4사람이 산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방을 또 4개로 잘라서 살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왜 그렇게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냐면 이 이론도 1920년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거를 정해야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공장 인근에 교통비 아끼려고 거기에 그냥 허름하지만 주거 정해놓고 사는 거죠. 예, 이렇게 살다가 몇 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돈이 조금 모이죠. 그러면 여기서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분화가 되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거주하던 사람들이 돈이 조금 더 모이게 되면은 주거 환경이 더 조금 주거 지역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면서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주지 분화 현상을 동심원상으로 확대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게 그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곽에는 통근자 지대가 있어요. 1920년대, 30년대 미국의 중산층들은 대부분 도시 외곽에 거주한 거예요. 외곽에 사립학교도 여기 있고요. 마트도 여기 있고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만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가정이 모여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제스라는 사람은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주거 환경이 좋아져요.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범죄나 빈곤이나 이런 질병이라든가 이런 도시 문제가 많이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 근데 이 동심원 이론상에서는요, 공간 구조가 분화가 되는 거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공간 구조가 계속 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가 고소득층보다는 도심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요. 이유는 직장과 하고의 출퇴근 시간 관계를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의 한계라는 건 뭐냐면 이게 미국의 시카고시 하나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시에서 발생하는 공간 구조의 분화가 모든 도시에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이제 한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대한 거를 보완을 해서 이제 등장한 게 그게 이제 142페이지에 나오는 선형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선형 이론상에서는요, 여기는 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는 달리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팽창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의 중심이 있으면요, 도시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도로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도로의 끝에는 고급 주택 지역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통이 좋은 곳에는 고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조성이 되고, 이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를 중심으로 주변에 중산층들이 이렇게 모여 살게 되고요.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위치하는 이렇게 공간 구조가 부단화되는 현상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도심하고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교통 조건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공간 구조가 분화될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서 소득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축을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는 도시가 팽창할 때는 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지만 여기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이렇게 팽창한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시카고시 하나만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죠.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모든 도시의 공간 구조의 분화가 고급 주택 지역만 중심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이론적인 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도시의 기능은 주거 말고도 상업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무시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게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도시의 성장이라는 게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팽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선형과 동심원 이론은 이거는 단핵 도시예요. 하나인데, 그래서 여기 있는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 있죠. 그거 정도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거기 여러분들이 143페이지에 중간 밑에 가면 다핵 발생 원인이라고 나와 있죠. 유사한 도시 활동은 직접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학가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그게 하나의 타운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주거지역, 그러면 또 상업시설이 따라 들어오겠죠. 이렇게 모여들면서 하나의 핵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도시 활동이라는 거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공장지구는 떨어져 입지하는 게 좋겠죠. 이런 과정 때문에 분리되기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시 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인천에 남동공단이 있죠. 거기도 항구 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당진도 역시 산업단지가 있을 때 역시 당진 항을 끼고 있죠. 그럼 이렇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생산해서 수송하기 편리한 곳에 입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핵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끝으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요건이 다에게 발생하는 이유가 되더라.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버젯세의 동심원 이론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예, 호이트의 전형 이론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여기는 여러 개의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하는 과정을 예,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론을 정리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예, 입지론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